자, 설 연휴가 끝나고 자, 이제는 본격적인 사법부의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이죠. 윤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이 구속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보면 7월 말쯤에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또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정에 출석해야 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재판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형사재판은 이제 준비기일 보통 한 달 정도를 갖는데 준비 절차 기일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증인신문에 앞서서 탄핵 심판기일에서 관련 증인들이 증언을 해요. 이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2월 달 보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군경 관련된 증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라서는 형사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언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증언과 관련돼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단초를 안 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접견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거고. 그렇다면 네. 시간이 필요하다면 보석을 통해서 좀 시간을 벌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보석 청구를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보석 청구는 저는 뭐 거의 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신병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판 이전의 수사 절차상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탄핵 심판과 저렇게 형사 재판을 일주일에 3번이라는 시간적 공판 기일을 떠나서 저것을 밖에 그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벅찹니다. 따라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더불어서 만약에 탄핵 심판 절차의 그 심리 충실을 위해서도 지금 탄핵 재판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또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들을 재판 관련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보석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네.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이 뭐 다 기소돼 있고 일부 증언들은 2월 달이 지나면 사실은 전부 다 관련 증인들은 헌재에서 증언을 다 마쳐요, 사실상에. 그렇다면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증까지 포함해서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석의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보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석 신청 가능성이. 근데 이게 법원이 또 받아들여질지도 별개의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이 재판관의 편향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회피를 해야 마땅하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해서 이미 불복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맞받아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대통령이 정영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하회 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영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군요. 지금 국민의힘의 발언은 이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의한 공격은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리고 판사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 학연, 지연, 인간관계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오로지 판결문으로 본인들의 성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의 판결문들의 역대 판결문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성향이 뭐가 좌편향돼 있다, 누구랑 친하다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이 국민 전체적인 시각보다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관 판사들을 뽑을 때는 다 사상 검증을 해가지고 중도적인 사람만 뽑을 겁니까? 지금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다양하게 모여 있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따라서 오로지 법률과 헌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인데 이것을 해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7명이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문인데 그러면 그건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따져가기 시작하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이 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인 거는 왜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서부지법 사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체포영장 발부 시기에 자꾸 서부지법을 마치 좌파의 소굴인 양 몰아갔던 국민의힘 때문에 폭도들이 결국 서부지법으로 몰려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헌법재판소의 실질을 실추시키는 행위 저는 지금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